쪽 다시 보겠습니다. 기능별 언어 지도인데 여기서는 뭐 스키마 이론,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순서대로 쓰기 말하기구나. 죄송합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순서대로 지도를 어떻게 하냐 뭐 이거를 배울 건데 먼저 스키마 이론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뭐 제일 처음에 이 스키마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어느 기능을 가르칠 때 먼저 스키마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냐면 읽기였어요. 읽기. 사실 읽기라는 게 뭐 모든 언어 기능이 그렇지만 읽어야 된다는 건 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독자와 지금 저자의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쵸? 물리적인 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적 거리.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저자가 쓴 글을 내가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prior knowledge라고 하는 사전 지식이나 스키마가 없었을 때 읽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과 그런 스키마가 중요하다라는 거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읽기에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기에도 사실 내가 얘기를 누구랑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강사님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임용고시 선생님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일반 대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잘 듣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전에 갖고 있는 스키마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라는 게 옛날에는 되게 수동적인 기능으로 이해가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듣기라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거죠. 그 들었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밑줄을 쳐볼게요. 먼저 거기 원문부터 볼게요. 원문이 먼저 읽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세모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when discussing 보여요? 다시 한번 세모점 중에 세 번째 점 원문으로 봤을 때 다섯 번째 줄에 when discussing 이라고 되는데 거기 밑줄 칠게요. When discussing the important role of background knowledge in reading comprehension 즉 거기 한글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독해력에 있어서 배경 지식의 중요함을 논의했다라는 거죠. 먼저 스키마랑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또 마지막 줄 밑줄 칠게요. 원문에서 This previously knowledge is called the reader's background knowledge 또는 prior knowledge라고 불렸는데 And the previous acquired knowledge structures are called schemata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전의 지식들은 독자의 배경 지식, 사전 지식이라고 부르면서 이전에 습득한 지식 구조 자체를 스키마타, 복수형이죠. 복수형. 스키마의 복수형인데 스키마타라고 불린다. 해서 나중에 보면 그 기출문제가 나오지만 정답은 스키마타였어요. 근데 이제 뭐 스키마라고 써도 뭐 틀리진 않았는데 그래서 스키마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실 스키마 하나만 똑 떼어놔서 영어로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학에서 나오죠. 거기 스키마 나오는 거는 걔가 그런 어떤 5개념이나 개념을 받았을 때 그 하나에 대해서는 스키마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글을 읽는데 필요한 배경지식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키마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국 왕자의 게임 본 적 있어요? 드라마? 못 봤으면 뭐라고 할까? 뭐가 떠오르냐? 예를 들면 선덕여왕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공부를 하는데 아니면 기황후를 할까요? 뭐 그런 드라마를 보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배경지식이 아예 없으면 없어도 상관없어. 드라마니까. 하지만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선덕여왕이라면 그 신라시대 때의 뭐 진골 맞나? 성골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그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 볼 때 흡입력이 달라질 수가 있죠.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우리가 내가 성골, 진골에 대한 그 육두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거 하나는 스키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신라시대 전체적인 정치제도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는 스키마타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고 그 다음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말하기가 되겠죠? 말하기 밑줄 두 번째 칠게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쵸? 말하기. 그래서 마지막 줄 따라서 말하기 교육이 지식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되고 스키마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거기도 밑줄 치시고요. 둘째, 듣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도 마지막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추론 활동을 거기도 밑줄 칠게요. 추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청자의 스키마 형성과 스키마의 활용 전략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듣기에서. 그래서 마지막 쭉쭉 내려와서 넷째라고 되어 있는 거 볼게요. 거기 넷째, 말하기, 듣기, 밑줄 치세요. 읽기, 쓰기 등 언어 활동은 모두 학습자가 지닌 스키마를 토대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사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언어 활동과
스키마의 공통 부분은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된다. 뭐죠 이거? 무슨 지도법이랑 아니 접근법이랑 좀 연관이 있죠? 총체적 언어 접근법 WLA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하향식 구조. 여러분들 수능 볼 때 언어 영역 문학 생각해 보시면 되죠. 문학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그 문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고 없고가 엄청 중요하죠.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시면 스키마가 왜 중요한지 아실 거고. 두 번째 듣기 지도 볼게요. 듣기는 첫 번째 듣기의 과정 볼게요. 밑줄 첫 번째 줄 청자는 들려오는 소리에서 자신의 사전 지식 방금 말했던 스키마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이용하여 듣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재조직해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수동적 기술이라고 인식되었던 견해와 달리 능동적 기술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사실 영어에서는 구분을 해놓죠. 그냥 듣는 거 hear 근데 내가 집중해서 듣는 거 listen이죠. 그쵸? listen to the music이라고 하지 hear the music이라고 안 하잖아요. 음악은 내가 뭐 하는 거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냥 I hear the noise죠. 잡음이 들렸어. 이건 hear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단어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라는 거, listen이라는 거는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거고 추론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 그 다음에 상호작용 과정이 있는데 먼저 상향식 과정은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쵸? 되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게 상향적 과정인데 거기 나온 게 뭐예요? 최소 음소 구별하기, 음소가 뭐였죠? 아까 우리 초분절 음소도 있었고 분절 음소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음, 모음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밑에 예시로 나오는 최소 대립상, 빈, 핀, 캣, bat 이런 걸 듣고 식별하는 거 활동. 그 다음에 듣고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표시하는 거 활동은 상향식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듣기는 하향식 과정이 많아요. 하향식 과정에서 탑다운 어떤 식으로 거기 두 번째 점에 밑줄 쳐볼게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식 스키마라는 게 있고 거기 밑줄 그 다음에 내용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형식 스키마는 언어에 있어서 밑에 또 나오죠. 전자는 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거기 밑줄 대화나 글의 전개 방법 텍스트 타입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수사구조 rhetorical conven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 지식 이거 뭐예요? 형식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 스키마는 내가 듣고 있는 목표어에 대한 문화, 거기에 대한 지식, 그 다음 대화나 글의 주제에 대한 익숙한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내용 스키마, 컨텐트 스키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둘 다 알아야만 듣기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용은 아는데, 영어 발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컬로케이션, 연음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못 듣는 상황이라면 내용 스키마 같은 의미가 없죠? 또 형식 스키마는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예시로는 주제 파악하기, 장소 고르기, 정서적 반응 구별하기가 있는데 거기 다음 점 보면 거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의 짧은 토론을 듣고 각각의 토론 주제를 고르는 건 하향식 과정이 맞아요. 그쵸? 짧은 토론을 듣고 각각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 개의 짧은 토론을 듣고 공통되는 토론 주제를 고르라 하면 뭐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 개의 짧은 토론을 듣고 공통되는 토론 주제를 골라봐라. 이거 무슨 느끼죠? 상호작용 느끼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 개의 짧은 토론을 들었어. 그 토론마다 그거의 주제를 각각 고르는 건 당연히 하향식이에요. 주제만 고르면 되니까. 듣고 나서 총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향식을 생각해보면 배경식을 썼냐 안 썼냐를 보면 쉬워요. 그렇게 찾으면 쉬워. 배경식을 써서 내가 스키마를 이용해서 지금 내가 이거 뭔가를 했다. 그 행위 자체는 하향식이에요. 근데 이 짧은 토론을 들었잖아. 내가 지금 하향식 과정을 다 했어. 하나 했더니 이거를 또 묶어서 공통주제를 찾으라고 했죠. 제가 방금. 그거는 바텀업도 한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짧은 이야기 1, 이야기 2 이걸 듣고 이야기 1의 주제를 골라봐. 생각해봐. 이거는 하향식이 맞다고요.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짧은 이야기 4개를 들었어. 근데 이 4개를 듣고 나서 이 4개의 공통되는 주제가 뭐니? 라고 물어본 건 4개를 듣고 또 한 번 위로 올라가야 되지. 공통되는 거 찾으려면, 속성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상호작용 듣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대부분의 듣기는 다 뭐일까요? 상호작용 듣기예요. 들어보고 주제 찾고 뭔가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상호작용 듣기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영어 듣기나 이런 걸 가르칠 때 하향식, 상향식 이거 나누지 말고 둘 다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교사 입장에서. 그런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건 읽기도 마찬가지죠. 그쵸? 읽기도 탑다운도 있고 바텀업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뭘 생각해보면 되냐면 영어 시험 우리 수능 봤을 때 문제들 생각해보면 돼요. 수능 문제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어 시험 봤던 거 물론 꽤 됐지만 생각해보면 다 그거잖아. 그치? 뭔가 주제를 예를 들면 그런 문제 있죠. A, B, C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 잘 생각해보세요. 이 A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뭐죠? 무슨 과정? 하향식이에요. 그쵸? B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하향식. C의 내용 이해하는 거 하향식이에요. 근데 조합해서 순서 정하는 건 상향식이에요. 그러니까 섞어졌으니까 상호작용식이죠. 그 문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읽기나 듣기나 거의 모든 게 이런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각각을 봤을 때 여러분이 쪼개 놓으면 이게 하향식인지 상향식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원문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마지막 104쪽 볼까요? 104쪽에 거기 상호작용 듣기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도 예시가 하나 더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Interaction, Listening이라고 나와 있죠. 104쪽에. 같이 읽어보자. Of course, 물론 good listeners need to make use of the interaction between both type of listening. 잘 듣는 사람, 훌륭한 청자라면 두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for example, if you hear the sound there를 들었어요. there를 들었을 때 it is only the context. 네가 알 수 있는 건 문맥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대어인지 첫 번째 나온 대어 뭐예요? there, 거기 대어죠. 거기. 그 다음 두 번째 their, 그들의라는 거죠. 그 다음 or perhaps they are의 준말 their이죠. 이거는 그냥 their라고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근데 문맥상 지금 이게 뭘까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상호작용 듣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their를 듣고 이걸 떠올린 건 뭐예요? bottom up이에요. 여러 가지 떠올렸는데 이 떠올린 걸 가지고 내가 지금 문맥을 파악해서 이건 they are구나 라고 한 건 상호작용 듣기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밑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your knowledge of grammar, 너가 문법적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들이 will tell you, 알려줄 거예요. 뭘? if cat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발음 사운드 들었어. cat. 근데 이게 cat, 고양이 복수인 건지, cat, 고양이의인 건지, which may be cat is or cat has. cat도 두 가지가 있죠. 그쵸? cat is의 준말일 수도 있고, cat has의 준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거인 건지는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키마. 형식 스키마죠? formal 스키마. 그쵸? 이 형식 스키마를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호작용 듣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상호작용 듣기예요. 웬만한 건. 쪼개놓으면 이게 그냥 방향만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모아서 위로 갔는지, 내 머리에 있는 스키마를 써서 내려갔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다 느낌이 오면 상호작용 듣기예요. 이거 너무 골머리 썩이면서 막 하면 안 돼요. 그냥 느낌상으로 모아간 건 바텀업, 지식을 써서 뭔가 스키마를 쓴 건 탑다운. 두 개를 같이 썼다 느낌이 오면 인터랙션, 상호작용. 그 다음 듣기 기능 볼게요. 듣기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하기 기능에도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 상호작용 언어 기능이에요. 거기 영어로 나와 있죠. Interactional Language Function. 이거 뭐냐면 그냥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씨 좋죠? 이런 거 있죠. 날씨 좋아요 오늘? 아니면 오늘 비가 온대요.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 정보를 막 주고받는 대화는 아니잖아요. 이런 듣기의 기능이 있고 말하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호작용 언어 기능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듣고 말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거 바로 뭐라고 한다? 상거래 언어 기능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Transactional Languag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 당연히 상호작용 듣기와는 다르게 뭐가 중요해지죠? 내용이 중요해지죠. 내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니까. 그리고 듣기의 방해 요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듣기를 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방해가 요인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정보예요. 정보 자체가 일방적으로 들리는 거. 그쵸? 뉴스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영어로 듣고 있어. CNN 봐봐요. 잘 집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보가 들려올 때는 커뮤니케이션, 투웨이로 되는 거, 상호작용보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듣기 할 때. 두 번째, 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수시로 바뀔 때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나 갑자기 내용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듣기 어렵겠죠. 그 다음 언어적 요소로서 연음, 리에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생략, 일리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많아지면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속어, 이건
속어 축에도 못 끼죠. 먼저 he's cool. 그쵸? he's cool. cool은 뭐 시원하다는 의미 아니잖아. 그쵸? 멋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를 몰랐을 경우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속어를 몰랐을 경우에. 그 다음, 빔은 want to, go to, 이런 got to, 이거를 wanna, gotta,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걸 내가 모르면 당연히 정보 자체에서,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듣기가 어렵다는 거.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할까? 원인이, 방해 요인이 화자에 있는 경우. 뭔 말이냐? 흔히 듣던 발음, 우리가 CD에서 듣던 발음이 아니라 갑자기 영국 발음이 들려, 막. 잘 안 들려. 그죠?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듣기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발음이 많아지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익숙하지 않은 언어적 습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 너무 빨라. 아니면 말을 더듬어. 이러면 내가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 다음, 비언어적 습관. 만났는데 갑자기 막 자꾸 나를 헷갈리게 막 이 비언어적 습관이 너무 많아. 막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잘 안 들리죠. 그죠? 거기 집중이 잘 안 되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자. 나예요. 나. 나인데 내 입장에서 듣는 리스너 입장에서 목표어에서 많이 쓰는 어떤 상투적 표현이라거나 클리셰라고 하죠. 연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내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 찾냐 이거예요. 듣기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목표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떨어질 경우에. 무슨 말,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 있죠. 프롬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 프롬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고등학교 2, 3학년 때 이렇게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춤추러 가는 거야.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에 막 갑자기 이걸 뭔가 듣기를 듣고 있으면 어렵죠. 그 다음에 발미츠바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16세 때 파티하는 게 있는데 알아도 모르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 모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물리적 환경, physical setting.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죠. 특히 소음이 많거나 아니면 그 다음 녹음된 자료는 당연히 어렵죠. 보이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도 안 보이고 전화통화가 어려운 이유. 그쵸? 그런 이유에도 상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방해,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방해 요인을 극복할 교사 역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듣기 자료에 있어서 문법과 어휘 등 언어적으로 정확하고 간단한 것부터. 간단한 것 옆에다가 뭐죠? 영어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simplified죠? 여기서부터 어떤 것까지 실제 사용되는 진본의 것. 진본 어떤 영어 쓰면 좋을까요? 단어. 발음 어렵죠? 이거 쓰면 되죠? 그것까지 같이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그 다음, 여러 채널, 방송, 영화, 강의, 노래, 대화, 이야기의 자료를 이용한다. 거기다 CF 적어주세요. CF. 입력 홍수 배웠죠? 아까 형태 초점 접근법에서. input flood 적어보세요. 이거 저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얘는 input flood 아니에요? 입력 홍수 아닌가 이거? 맞아요. 입력 홍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형태 초점 접근법에서 원하는 입력 홍수랑 다른 거죠. 얘는 듣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형태 초점에서 뭐예요? 그 구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태 초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아까 여러분들 많이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설명할 때 어떤 같은 활동이 있는데 그거를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목적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인풋 플로우도 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목적은 뭐예요? 이 듣기에 익숙하게끔 한 거고, 아까 제가 말한 형태 초점 접근법에서 인풋 플로우가 뭐야? 그 구문에 익숙하도록. 다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활동은 똑같다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 이 인풋 플로우에서 듣기라고 했지만, 아까 듣기, 여러 가지 듣기, 보고, 듣고 하는 걸 여러 가지 준 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내가 이 목적이 그 듣기에서 어떤 구문을 익숙하게 하게끔 하는 목적이었다면, 얘도 그 형태 초점 접근법에서 인풋 플로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교사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슷한 개념이 나올 때가 많아요. 꼭 이거 지금 예시를 든 거, 일부러 설명한 거, 일부러. 여러분 질문 안 했지만 일부러 설명한 이유는 이런 비슷한 활동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내가 교사로서 어떤 목적을 갖고 했냐를 구분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 다음, 연음, 생략, 그리고 축음 듣기 연습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양한 종류의 화자, 이것도 마찬가지. 인풋 플로우로 할 수 있죠? 근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기 전에, 마지막 점은 듣기 전에 이해에 도움되는 배경 지식. 이거 스키마 이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학습 활동. 중요하죠? 학습 활동. 듣기 전 활동은 당연히 뭐예요? 거기 밑줄. 듣게 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사전 활동이죠. 그래서
쉬워요. 뭐 처음에 주제 토론하기. 우리가 듣게 될 내용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히 제목이나 그림을 보고 predicting, 예측을 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주제에 관련돼서 브레인스토밍, 애들이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 얘기해보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듣는다면 좀 더 애들이 집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전 질문하기. 그러니까 들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너무 지나치지 않은,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게 될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들한테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사전 질문하기. 그 다음, 사전 정보 주기도 마찬가지. 슬립, 그러니까 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걸 만약에 들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는 거. 이런 게 뭐야? This is the sleep cycle. 잘 때 이게 사이클인데, 뭐 이러면서 뭔가 각각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듣게 되면 애들이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중요한 어휘, 수거, 발음, 익히기. 이거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어두냐? 페이지 71쪽에 상위, 초인지 전략에서 기능적 계획과 비교해보라. 기능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기능적 계획은 잘 생각해봐요. 상위인지 전략이죠? 학습자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 잘 생각해봐. 기능적 계획,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초인지 전략의 기능적 계획은 학습자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배우는 사람인데 다음 시간 단원에서 이런 단어가 나올 거니까 준비한 거야. 공부한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어휘, 수거, 발음 익히기는 누구 입장이죠? 교사 입장이에요. 교사 입장.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시죠? 이걸 기능적 계획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사 입장에서 기능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나온 학습 전략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질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다음, 듣기 중 활동 볼게요. 듣기 중 활동도 그냥 중요한데, 이거는 대부분 마지막 줄,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 듣기 후 활동이라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여러 가지 활동인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비교하기. 사전 활동에서 주제 토론을 통해 내용을 예측한 것과 실제 내용을 비교한다. 비교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거에 별표. 빈칸 채우기. filling in blanks라고도 하죠. 내용의 중간중간을 빈칸으로 만들어 넣으면서 채워넣기 한다.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쵸? 그거 영어로 뭐라고도 한다? 부분 받아쓰기. spot dicta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거기 필기하기 있죠? 그거를 화살표를 이렇게 그으면서 좀 더 큰 범주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보다 note taking, 필기하기가 좀 더 큰 범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하기를 먼저 읽어볼까요, 그럼? 간단한 필기 연습으로 몇 가지 숫자와 장소 등으로 채워넣도록 문장이 제시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빈칸 채우기 했던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필기하기에 좀 더 가요. 읽어보면 예를 들면 비행기 이착륙에 관한 정보를 들으면서 비행기명, 이착륙 장소 및 시간, 탑승구 번호 등을 채워넣기 한 후. 여기까지는 filling in blank랑 똑같죠. 근데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한 장문해보게 할 수 있다라거나 뒤에 쓰기 활동을 연계시키는 건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런 filling in blanks라는 얘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어, 문제에. 그럼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빈칸 채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여러분이 이거 둘 다 써도 돼요. 빈칸 채우기라고 써도 되고 노트 테이킹 한 거라고 써도 돼요. 그렇지만 노트 테이킹은 좀 더 그냥 큰 범주라는 거. 좀 더 다른 활동을 더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filling in blanks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노트 테이킹이라고 한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짝 맞추기, 매칭이에요. 이건 뭐야? 듣는 내용과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내게 한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나 문장을 찾아내게 하는 활동 등. 여기까지 매칭인데 다시 한번 밑에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밖에도 그때그때 지도에 표시하게 하거나 도표를 만들게 하는 건 뭐라고 한다? transferring이라고 한다. transfer. 우리 전이라고 배우죠.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이것도 transfer도 매칭 안에 들어가요. 굳이 구분 안 해도 되는데 트랜스퍼링을 좀 더 잘 생각해 보려면 들었어. 듣고 나서 뭔가 다른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하는 거 있죠. 지도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생각해 보세요. 도표를 만든다거나 내가 표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시각적 자료를 바꿨죠. 이해돼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퍼링이라고 좀 더 특화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료를 지금 바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그냥 크게 보면 그냥 매칭했다, 짝 맞추기 활동했다라고 해도 된다는 거지. 그 다음 sequencing. 이건 쉬워요. 그쵸? 그 다음 예상하기,
predicting 쉬워요. 예상하는 거 듣고 나서 다음 내용, 그 다음에 예상하는 거. 그 다음 거기 별표 명령에 따라하기 obeying instruction 어디죠? TPR이죠. TPR. TPR에서 많이 쓰는 활동이죠. 그 다음 단어 순서 정하기 word order부터 추론하기 그냥 쭉쭉 읽어보시고 그림 그리기까지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세요. 그 다음 듣기 후 활동 밑줄 칠게요. 네 번째 줄에 이미 거기 볼드 처리되어 있죠? 다른 기능들과 통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듣고 났지 그쵸? 들었죠?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쓰기 할 수도 있고요. 그거 내용 가지고 뭐 말하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다른 기능들과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활동 듣기 후에는 당연히 이해 측정할 수 있죠. 선다형 문제, multiple choice 문제도 있을 수 있고 true, false 제일 많이 하죠 애들. TF 적는 거 엄청 많이 해요. 뭐 그런 문제들 다 이거 뭐예요? 이해 측정하기 문제죠. listening comprehension. 그 다음 요약할 수도 있죠. 이건 조금 고난도 활동이죠. 그쵸? 이건 뭐야? 그러니까 듣기 활동, 서머라이징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애들이 들은 걸 내가 만약에 글로 쓴다면 쓰기 활동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오랄로 얘기해봐 하는 건 말하기 활동을 한 거죠. 바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제가 그때 저번 시간도 설명했어요. fillers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말할 때 이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이걸 필러라고 해요. 대화의 중간중간 채워넣는 어떤 그런 걸 필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화할 때. 이런 활동을 사실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필러 활동 이런 거 찾는 활동도 있고 듣기 후에 몇 개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상하잖아. 뭐가 있었니? 뭐 where 이런 게 뭐 있었니? 뭐 근데 사실 이걸 초등학생 애들한테 시키기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거만 두고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만 드린 거고 그 다음 토론하기 이것도 좀 어렵죠 초등학생한테는. 그 다음에 편지 쓰기 이건 할 수 있죠. 편지 쓰기 이것도 쓰기 활동과 연관이 되죠. 갑자기 빅스비가 띠링했어. 하이 빅스비라고 안 했는데 볼게요. 정리 볼게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듣기는 뭐 어떻게 됐고 방금 우리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쭉 한 문단이 아니구나. 세 문단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시 읽기로 넘어갈게요. 읽기. 거기 읽기 보시면 읽기 지도는 첫 번째 그 점을 보면 읽기 기능이 듣기 기능과 유사한 점은 다 같이 receptive하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기능이죠. 그 부분에서는 통하는데 또 쓰기 기능과 유사한 건 또 뭐예요? 문어, written language라는 부분에서는 또 읽기가 쓰기랑도 이렇게 엮을 수 있고요. 그럼 표현 기능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 거기 적어주세요. expressive function이에요. expressive. 이 expressive function에 뭐가 있죠, 그럼? 말하는 기능, 말하기와 쓰기가 있죠. 그래서 읽기에 관한 이론 볼게요. 일단 문어, written language의 특성이 있죠. 그쵸? 거기 한번 읽어보면 영구성이에요. 글로 쓰였기 때문에 오래 가죠. 여러분 요즘 최근에 카톡 5분 안에 터지는 삭제되는 거 아니었으면 옛날에 뭐 보내면 아이씨 큰일 난 적 있죠. 왜?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 씹을 때, 딥당할 때 카톡보다는 말로 하는 게 낫죠. 왜? 카톡 남기면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영구성이 있다. permanence. 그 다음 진행 속도. 개인에 따라 읽는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책 한 권을 하루에 읽든 열흘에 읽든 상관없죠? 속도가 다르다. 그 다음 저자와의 거리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물리적인 거리 당연히 저자가 옆에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temporal distance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최근에 쓴 현대문학일 수도 있지만 진짜 오래된 100년 전의 글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 뭐라고 할 수 있다? temporal 시간적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어는. 그래서 구어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면 협상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뭐야? clarification request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ppeal for help 할 수 있죠. 도움 요청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어는 어떻게?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좀 어렵죠.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의미 협상 과정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철자 이런 것들도 좀 거기 뭐 나오잖아. 어퍼스트로피나 여러분들 뭐 구두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어에 많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복잡성 보통 많이 더 복잡하게 쓰죠. 구어보다 더 어려운 문장 복문을 쓴다거나 그 다음 페이지 어휘도 마찬가지죠. 그 문어체에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so 대신에 thus라는 표현 알죠? 우리 thus라는 표현 진짜 말할 때 안 하잖아요. I went to the KFC thus I bought a chicken 안 하잖아요. 다 so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어에만 쓰는 특정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 거기 예시로 든 see to it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다 이런 뜻이래요. see to it 뒤에 대시 붙어가지고
see to it that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다 뭐 이런 뜻이고 이런 것들 nonetheless 이런 표현을 실제로 입으로 말하지 않죠. 웬만해선. 이런 표현이 있어서 어렵다. 그 다음 형식성 formality 아까 설명한 스키마 중에 뭐죠? 형식 스키마에 해당이 된다. 이게 문어에선 좀 더 두드러지는 게 거기 나오는 수사구조 규칙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어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듣기 예전에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영역 듣기든 그 외국어 영역 듣기든 혼자 쓴 글을 내려 읽는 그런 글 있죠. 인터뷰 말고 그런 글들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여러분들 시험 풀 때 아나운서가 혼자 따라다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왜요? 이미 뭘로 쓴 거 글이죠, 그게? 글로 쓴 글을 지금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죠.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사구조 규칙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렵죠. 읽기 과정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 과정이 있다. 아까 대충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겠지만 거기만 밑줄 칠게요. 하향식 과정이 밑에 보면 아까 시간에 얘기했던 threshold 레벨이 나와 있죠, 거기. 어느 정도 이게 뭐라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 이게 중요하고 이 능력이 있어야만 WLA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WLA는 네 가지 기능을 다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읽기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읽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없다. 그럼 읽기가 된다는 건 뭐야? 무슨 레벨에 있다? threshold 레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공부를 한 상태라는 거죠. WLA를 적용할 때. 그 다음 읽기의 전략 볼게요. 세 가지가 있죠. 훑어 읽기. 요지 파악을 위해서 훑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같은 거 읽을 때 많이 이렇게 읽죠. 그쵸? 그 다음 골라 읽기. 특정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스캐닝이죠. 스캔. 그 다음 critical reading이라고 해서 비판적 읽기. 자세히 읽고 뭐 국어도 나오잖아요. 공부할 때. 얻어낸 정보들을 종합하고 평가하는 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있고 읽기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그러면 우리 그 영어 사전에서 영어 찾는 건 무슨 읽기죠? 스캐닝이죠. 스캐닝. 읽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독. 뭐죠? 그냥 어휘나 문법 같은 언어적 요소에 초점이 맞춰진다. 뭐죠? 수업 시간에 교과서 읽는 거. 이런 것들을 정독, intensive reading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시험 볼 때 그 시험 문제 읽는 거. intensive reading이에요. 정독. 그 다음 다독.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그냥 본인이 즐기려고 읽는 거 있죠? 문학책, 일단 소설책 읽는 거 이런 것들 다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좀 더 구별을 제가 해놨는데 굳이 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보를 얻기 위한 읽기라는 거는 efferent reading이라고 하는데 이 efferent가 되게 고급 용어예요. 영어 쓰지 않는 영어야.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전문적 용어인데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화장실 배수구에서 뭔가 이렇게 빼내는 거 있죠. 그런 걸 efferent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efferent reading이 뭐냐면 정보를 내가 책을 읽었을 때 그 어떤 정보만 탁 추출하는 느낌 있지. 그걸 efferent read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읽는 게 아니잖아. 책을 읽을 때 보통 심미적으로 읽죠. 그냥 재밌으라고 읽는 거. 그건 또 뭐야? 에스테틱 들어봤죠? 그런 리딩이라고 또 한다. 구분을 해놨지만 여러분들 그냥 뭐 재미로 읽는 건 다 뭐라고 한다? 다독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한다. 라고만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혼자 우리 임용고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되게 이 하나하나를 되게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만약에 넘어가면 이거 분명히 질문 올라올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건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재미로 읽는 것들을 그냥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efferent reading이나 aesthetic reading은 구분할 문제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게 있구나. 오른쪽 거기 볼게요. 첫 번째 교과서에서 텍스트를 고르더라도 몇 시간 묵독을 하도록 해준다. 이 다독을 잘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사실 그렇잖아.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왔지만 음독과 묵독에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야 출석본 한번 읽어봐 했을 때 읽었을 때 기억나요? 아니 기억 안 나요. 그렇죠? 그냥 앉아서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읽는 건 기억이 나지만 내가 대표로 뭔가 서서 읽으면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재미있으려고 읽으려면 소리내어 읽지 말고 묵독을 시켜라.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읽게 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다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 많은 것들 종류의 텍스트를 준비도 해줘야 되고 읽게끔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 학생들이 무엇을 그리고 왜 읽고 싶어 하는지 알아낸다. 그 다음 흥미있고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제공한다. 그래야겠죠? 재미없는 거 읽지 말고. 그 다음 그것도 중요하다고 교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 다음 주에 밑줄 쳐줄게요. 주제와 난이도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하여 비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 이게 좀 중요하죠. 그 다음 집에서 읽기에 동기부여하고 서로 추천하거나 함께 읽게 한다. peer reading, peer 알죠? peer, P-E-E-R, peer reading도 시켜줘야 되고요. 같이 읽어보고 서로 막 독후감 얘기해보고 막 서로 독서평 써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이 다독을 고취시키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 속도가 뭐 빨리 읽는 거 알겠죠? 스피드 리딩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학습 활동은 거기 한번 듣기 활동은 거의 비슷해요. 거기 제가 뭐 주제 토론하기 써 있어요. 사전 질문하기, 사전 정보 주기, 사전 어휘 및 수거 익히기는 듣기 활동과 마찬가지죠. 그쵸? 그런 거 다 할 수 있고, 거기만 밑줄 쳐볼까요? 특히라고 해서 몇 번째 줄이죠? 7번째 줄인데, 목표어의 문화적 내용을 다룰 때는 배경 지식, 즉 스키마를 제공하기 위해 비디오, 책자, 사진 등을 보여주면 훨씬 현장감이 있고 재미있는 수업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아까도 설명 나왔지만 프롬이라던가 베이비 샤워 같은 건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가 아니죠.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베이비 샤워라는 건 이런 거야 하면서 뭐 임신을 했을 때 막 하는 거를 보여준다면 애들이 그런 내용을 읽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쵸? 또는 뭐 여자 미국에서 그러잖아. 스윗 16이라고 해서 16세 생일이 되게 중요한 생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아빠가 왜 16살 생일 때 차를 사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키마. 여기서 무슨 스키마죠? 포멀 스키마예요? 컨텐츠 스키마예요? 컨텐츠 스키마죠. 내용 스키마죠. 그쵸? 그 다음 읽기 중활동 볼게요. 거기서 중요한 거 음독 별표 쳐야겠죠? 음독은 어떤 거에 효과가 있냐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죠. 뭘 볼 때 아이들이 발음을 잘하고 있나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쵸? 그리고 거기 밑줄 쳐볼까요? 세 번째 줄. 단지 발음을 익히는 단계에서 발음을 확인하여 교정해주기 위해.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쵸? 음독을 시키는 거. 또는 문법적 지식의 측면에서라면 의미 있는 단어군. 이게 무슨 말이냐면 meaningful mouth breath라고도 하고 뭐 syntactic word group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청크로 이해하는 거 있죠? 그거를 끊어읽는다는 거는 얘가 지금 이 청크를 이해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음독을 시키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걸로 알아보는 건 괜찮고, 그 다음에 또는 단기 기억력, short-term memory. 왜냐면 애들이 짧은 거를 빨리 너가 외워봐, 읽어봐 했을 때 그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단기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 근데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묵독을 silent reading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문맥 거기도 별표 쳐주세요. 읽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건. 문맥에서 의미 추측하기. 뭐죠? Guessing meaning from context.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보잖아요, 그쵸? 잘 모르는 단어 같은 게 있어도 앞뒤로 보면서 이 의미를 추론할 수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은 읽기 중 활동으로 아주 적절한 거죠. 그쵸?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잖아. 뭐 듣기나 말하기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쵸? 읽기 중 활동에서 이 문맥에서 의미 추측하는 활동이 읽기 전략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읽기를 잘하려면 이걸 잘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 단어 지도라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형태소 지도, 워드 스터디와 어휘 지도, vocabulary 스터디가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는 너무 어려우니까 어휘 지도 위주 vocabulary 스터디에 집중을 해라. 무슨 말이냐? 이 워드 스터디라는 게 뭐냐면 어떤 단어를 쪼개서 어미는 뭐고 어구는 뭐고 이거 있죠. 여러분 막 예전에 뭐 능률복화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죠. 거기 보면 막 어원 이게 뭐 어떤 단어에서 나왔고 뭐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게 워드 스터디예요. 그 자체를 공부하는 거. 근데 어휘 지도, 보캐블러리 스터디는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아이들한테는 이 보캐블러리 스터디 정도만 단어 지도를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거 하잖아요, 사실. 같은 어휘, 뭐 예를 들면 on이라는 게 반대말이라는 거. 그쵸? this가 붙으면 반대라는 거. 이런 걸 알고 단어를 공부하는 게 훨씬 좋죠. 초등학교 애들한테 뭐 굳이 그것까지 설명할 난이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워드 스터디가 뭐 그런 거구나. 앞에 어미, 접두어, 전미어, 전미사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구나.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문법 지도 오른쪽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법 지도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막 알려주지 말고 그냥 인식 수준 이런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이죠. 뭐 예를 들면 must는 뭐 해야 된다 중에 가장 강한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must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애들이 읽었을 때 내용이 딱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라고만 설명해줘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수사구조 규칙지도.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죠, 우리.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 넘어가시고, 거기 기출도 쉬우니까 한번 나중에 풀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나 읽기 후 활동.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읽기 후. 당연히 이해 측정하기가 중요하죠. 그쵸? 여기서 이거를 질문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밑줄 쳐볼까요? 이해 측정하기 안에서 사실적 질문. 영어로 factual questions. 이건 뭐죠? 글 내용 중에서 답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거. 그 다음, 글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신의 말로 만들어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은 뭐라고 한다? 영어로 rephrasing questi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 나온 factual question은 지문에 나온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내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의 알고 있는 단어를 바꾸게 만들면 rephrasing question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비판적 읽기 전략을 사용해서 답해야 되는 건 추론적, 평가적, 또는 inference 또는 evaluation ques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질문하는, 이해 측정하는 걸 그러니까 질문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도 되지만 문제를 냈을 때 이거예요. 문제를 냈을 때 얘가 이해를 잘했냐? 이런 걸 뭔가 학습지를 줬을 때 이 질문들을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매핑하는 거 알죠? 지도막 만들기. 애들이 읽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어 노트 정리하는 거. 구두 보고 너 말한 거 어때?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읽기 내용과 관련된 소집단 과학학습 과제를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 완성해서 구두를 발표하게 한다. 이런 거 오럴 리포트도 있고. 그다음 거기 중요는 하지만 다 알 것 같아요. 시각어휘 다 알죠? 사이트 월드 다 알죠? 그냥 딱 보고 이해하는 거, 그 단어를 사이트 월드라고 한다. 이건 뭐라고도 한다. 보고 말하기, look and say 방법이라고도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사점 넘어가고 정리 중에 첫 번째 점, 거기 맨 마지막 줄 밑줄 칠까요? 정보와 오락이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 다음 점 세 번째 쪽에 다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아까 앞에 나와 있죠? 그거 잘 알아두세요. 다독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어휘, 거기 밑줄 치세요. 어휘와 구조를 단순한 simplified 버전보다는 가능한 진본, 어텐틱한 진본을 사용하는 것이 흥미도 차원에서 권장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요약한 거,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 있죠. 쉬운 동화라도 요약한 걸 읽으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원래 건데 단어의 난이도만 좀 낮은 거. 원래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보여주는 게 애들한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약본을 내가 탁 던져주고 너네 수준이니까 이거 읽어. 이렇게 하지 말고 원본이지만 원본을 애들한테 줬을 때 이 부분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제시하는 거랑 아주 다르다는 거죠. 이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텐틱한 걸 주라는 거고. 다음 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줄 쳐볼게요. 문맥에서 의미 추측하기. 이 활동이 읽기에서 꽤 중요한 활동이에요. 읽기에서만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있다. 그 다음 쓰기 활동 넘어갈게요. 쓰기 지도. 쓰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쓰기 연습의 종류, 거기 5가지 작문 종류, 이거 정도는 완벽하게 아셔야겠죠? 먼저 거기 약간 회색으로 면이 칠해진 거 따로 묶으시고요. 통제작문, 유도작문, 자유작문 묶으시고 그다음 밑에 2개 전시작문, 실제작문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하나씩 볼게요. 통제작문 뭐냐면 내용과 사용되는 어휘 및 구조가 교사에 의해 통제된다. 교실 수업에서 영어 교사들이 거의 주로 사용해요. 쓰기 방법이죠. 그렇죠? 100개 쓰게 한다거나 뒤에 나와요. 예시가. 그 다음 유도작문, guided writing은 내용은 통제가 되지만 어휘나 구조의 통제는 표면상으로는 거의 없다. 무슨 말이냐, 뒤에 기출문제가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 건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런 거 있잖아. 일기를 써보라고 해놓고 날짜 비워놓고 I went 이런 데까지 적어놓고 어디 갔는지 비워놓고 I ate 적어놓고 뭐 먹었는지 비워놓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거야. 자기 상황에 맞게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유도가 됐죠. 뭘 써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guided writ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작문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발판이 되죠. 중간 단계. 그 다음 마지막 자유작문은 free writing, 그냥 어떤 목적을 줬을 때 그걸 바로 애들이 쓸 수 있다. 이러면 자유작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이 2가지가 여기서도 퀘스천에도 이런 게 있었죠. 그쵸? 퀘스천에도 디스플레이 퀘스천도 있었고 이런 것도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전시작문도 마찬가지. 단순히 자신의 지식을 보여주기 위한 작문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학습지를 줬을 때 학습지 밑에 쓰는 거 있죠? 답변. 그게 바로 뭐예요? 전시작문이에요.
학습지 줬어. 뭘 써봐. 해서 쓴 질문은, 그 장문은 디스플레이 라이팅이죠.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자신이 학습한 것을 교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 라이팅인데, 그 다음에 교사는 이걸 보고 뭘 판단하죠? 아이들이 지금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빨리 판단하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통제 장문도 들어있고 유도 장문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냐? 교사야. 뭘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그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얘가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들이 쓴 건 모두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제 장문, 독자에게 진정으로 정보를 줄 목적으로 장문을 하는 것이다. 친구한테 편지 쓴다거나, 그 다음에 생일 파티 진짜 초대해서 쓴다거나, 생일 파티 뭐 인비테이션 이런 것들은 다 뭐 그냥 리얼 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나온 얘들은 너무 어렵죠. 애들이 하기에는 편지 작성 말고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거는 중등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사실 이런 내용이 실제 장문이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생일 파티 초대, 뭐 편지 쓰기, 교사한테 감사 인사, 감사 카드 쓰기, 이 정도로 할 수 있죠. 그런 거 실제 장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학습 활동 볼게요. 통제 장문에 이런 활동이 있어요. 뭐가 있냐? 100개 쓰기. 이건 되게 기초적이죠? 그대로 100개 쓰는 거예요. 뭘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는 철자 같은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100개 쓰기, 카피잉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 암기하여 쓰기, 리프로덕션, 다시 재생산한다는 거죠. 뭘? 교과서에서 이미 익힌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여 써보게 하는 것을 리프로덕션이라고 한다. 그 다음, 받아쓰기, 많이 알죠? 딕테이션, 교사나 또는 녹음기의 소리를 듣고 받아쓰는 것. 그 다음, 재조합하여 쓰기, 이건 뭐냐? 구두로, 그리고 읽기로 뭔가 배운 내용을 글로 뭔가 애들이 재조합하는 것도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재조합하여 쓰기, 통제 장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있죠. 뭐 단어 하나, 둘, 셋, 넷, 점점 컴마 해놓고 배열해봐. 이게 바로 이거예요. 배운 거야. 배운 단어나 구문인데 순서를 막 뒤집박죽 해놓고 너 이거 한번 여기 써볼래? 하는 게 바로 뭐야? 이 재조합하여 쓰기죠. 이게 되시죠? 왜 통제 장문인지. 그 다음 유도 장문은 밑줄 맨 마지막에만 칠까요? 예시문을 주고 글을 쓰게 하는 것 등을 예로 들기도 한다. 유도 장문.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초등학습자 수준에서 가장 유용함. 예시문 주는 게. 그 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런 위에 나온 것들은 사실 초등학습자들한테 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유도 장문이긴 하지만.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가장 유용한 그런 활동은 예시문, 이그젠플을 주고 그걸 쓰게 하는 것도 활동이 가장 유용하다는 거죠. 그 다음 자유장문 볼게요. 프리라이팅, 거기도 맨 마지막 거기 제가 글씨체 다르게 한 거 있죠? 거기만 밑줄 칠게요. 언어 기능에도 전이되는 긍정적 효과 가능, 거기 부분 밑줄 치시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WLA에서 강조함. 그 다음 오른쪽 장문의 주제에서도 마지막 줄만 밑줄 칠까요? 영어 실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my name, my best friend, my teacher 등과 같은 어떤 주제를 택한다? 친근한 주제를 택한다. 그 다음 그 밑에 거기 별표 2개, 장문의 오류 수정 별표 2개 칠게요.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학생들의 실력이 낮을수록 더 어떤 수정? 직접적인 수정이 방법이 적당하다라는 거죠. 모든 오류에는 이렇게 오류 수정할 때는 수준이 낮을 때는 더 직접적으로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만약에 말하게 할 때도 리퀘스트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애들이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걸 틀렸다는 걸 인지할 정도라는 거지, 아이들이 아예 수준도 없는데 거기다 리퀘스트 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정하고 더 어울리는 것은 더 수준이 낮은 애들이에요. 항상 모든 기능에서. 이해되시죠? 직접 수정이 더 어울린다는 건 뭐야? 그 수준이 애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낮다는 거죠. 특히나 글 같은 쓰긴 더 중요하죠. 여기가 초반에.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같이 한번 읽어보자. 글의 이해를 왜곡시키거나 방해하는 오류는 즉시 수정을 요하고,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아울러 반복해서 생기는 오류일수록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아이들이 자꾸 틀리는 거. 그 다음 거기 세 번째는 거기만 밑줄 치세요. 교사의 긍정적 태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 줄도 별표.
독자 중심의 쓰기, reader based writing 이게 되게 하려면 적어도 친구들끼리 뭐가 돼야 돼? 짝이 되어 서로의 글을 읽고 내용과 문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한 후 이게 뭐야? peer correction 또는 peer editing이라고 하죠. 서로 돌려보게 하는 거, 서로 틀린 걸 알아보게 하는 거. 이를 뜻으로 일단 다시 써보게 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뭐가 증대가 되죠? 내가 친구들의 글을 보면서 내가 틀린 걸 인지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쵸? 그거를 알려주면서 다시 머릿속에 생각해보는 좋은 활동이 되죠. 그쵸?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쓰기 할 때. 그러니까 교사가 나중에 그 글을 쓴 거 가지고 밑줄 빨간 줄 쳐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물론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본인들이 서로 보고 내가 틀린 걸 인지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같이 서로 이게 에디팅 한다는 거는 그런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활동을 시킬 때 당연히 교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오른쪽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은 두 번째 점에 밑줄 칠게요. 최근엔 당연히 과정 중심 쓰기 지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중시하는 추세 거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계속 쭉쭉 칠게요. 또한 교사만을 유일한 독자로 의식하던 이게 무슨 장문? 디스플레이 라이팅이죠. 전시 장문. 교사가 독자인 거예요. 이런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서 시작부터 진정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에 맞추어 장문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친구들이 서로 독자가 되어 글에 대한 평을 할 것을 추천한다. peer correction, peer editing 여기까지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출까지만 풀고 10분 쉴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은 미스터 정의 6학년 영어 수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한번 볼게요. 티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Look at the picture in activity A. activity A의 그림을 봐. What did 민수 do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 날 민수가 뭐 했니? 했더니 학생들이 He played basketball. 농구했어요. 그 다음에 He went shopping and bought a t-shirt. 쇼핑 가서 티셔츠 샀습니다. 그랬더니 티처가 That's right. 맞아요. In activity A,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or phrase in the box. 라고 나와 있어요. 액티비티가 보면 bought, played, went shopping, got up. 무슨 장문이죠? control, writing인데 그 안에서 우리 배운 거 중에 네 가지 중에 뭐죠? copying이야, reproduction이야, dictation이야, recombination이야. recombination이에요. 배운 구문이에요. 배운 구문을 가지고 조합해서 쓰는 거 있죠. 여기서 이거 지금 만약에 이해되세요? 지금 설명을 굳이 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운 구문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준 다음에 이거를 위치만 그냥 뻥뻥뻥 분위기 맞추는 거는 조합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보면 컨트롤드 라이팅이고 통제 장문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이런 걸 거기 맞추라고 했어. 그 다음에 티처가 이렇게 학생들이 바르게 썼는지 확인하며 지도한다. 그 다음 Now let's move on to activity B.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니? 했더니 student 1이 I cleaned my room. 방 청소했어요. 2가 I played with my cat. 고양이랑 놀았어요. Good. Write what you did yesterday. activity 2 볼게요. 이거 free writing이에요? guided writing이에요? guided writing이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써야 될 내용들이 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guided writing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free writing이라면 여러분 그냥 빈칸 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줘버리면 그게 free writing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썼어. 유도장문을 했더니 티처가 Are you done? Read your writing to your partner 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보라고 하죠. 그쵸? 이게 뭐죠? peer correction, peer editing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그러면 1번. 다음은 activity A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영어로 쓰시오. Diary writing is an effective way to teach the past tense. 일기 쓰는 것은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 중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In activity A, activity 활동 A에서는 The students complete the sentence with the past tense verbs and verb phrase. 이 과거 동사와 동사구를 이용해서 애들이 complete 하는 거. 뭐라고? recombination 했죠? 이 활동이었고 They are guided to attend to language 빈칸. 뭐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졌대요. 그쵸? 뭐에 집중? 일기에서니까 지금 당연히 일기는 무슨 시제가 중요하다고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애들이 과거 시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보세요. 빈칸 뜬 게 뭐예요? 다? 과거 동사거나 과거 동사 구죠. 거기만 뚫었죠. 쓸데없는데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빈칸은 which they need to express what happened in the past.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Through this activity, 이런 활동을 통해서 the students can understand that mastering language 빈칸 contributes to constructing message. 여기서 힌트가 많죠, 그렇죠? 의미를 구성하는 내 공헌하는 뭐죠? 폼이죠, 폼, 형태. 폼이라고 해도 되고 폼즈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원래는 폼즈인데 여기서 지금 과거 시제에서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폼이라고 써도 맞게 해주는 거예요. 형태, 그 형태니까 지금. 그 다음 2번은 제가 실수로 여기 그 제시문을 빼먹었거든요. 이걸 보고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빠졌어요. 보이나요? 이런 대화문이 있어요. 볼게요. 이거 어차피 기출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Mr. 정, in activity A, 액티비티 활동 A에서는 I ask my students to complete 민수's diary. 민수의 다이어리를 채워보라고 했다. Hoping that, 뭔가 기대하면서 they learn about how to write a diary. 다이어리를 쓰는 걸 기대하면서. 그래서 미세스 리가 I see, 그렇군요. 민수's diary provides guidance and serve as an 뭐뭐뭐 for activity B. B를 하는 데 있어서 A가 무슨 역할을 했다. 당연히 여기 답은 나오지만 example 역할을 했죠. 예시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스터 정이 right, 맞아요. My students can write their diary better if they use Min's diary as an example. 예시문으로 봤으면 좀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라는 대화죠. 그래서 미세스 리가 yes, and activity B provides your students with some chances to express themselves. 뭘 제공하죠? 유도작문이기 때문에 본인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 활동을 쓸 수가 있죠.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미스 리가 얘기하고 미스터 정이 I agree, 동의합니다. But the chances are limited. 유도작문이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제한이 됐다. 그래서 so they need to another activity where they can write freely. 이 another activity가 뭐죠? free writing이죠. 이거 할 수 있게끔 좀 더 애들이 해야 된다. 그거 미스터 정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주도해야 돼요? 다음은 위수업에 대한 대화인데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쓰기 교수 학습 방법에 근거하여 그 빈칸에 동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영어로 쓰고 그 다음 밑줄 친 기억이 뭐죠? 자유작문이죠. 그쵸? 이거에 미스터 정이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할 점을 쓰시오 나와 있는데 거기 제가 설명이 틀렸어요. 이렇게 바꿔 적으세요. 먼저 이 답은 맞았어요. 답은 맞았는데 학생들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유도하여 의미를 표현하는 데 비중을 두게 한다 맞는데 이 밑에 설명이 제가 잘못 썼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먼저 유도작문 가이드 라이팅인 액티비티 B죠. 이걸 쓰기 위해서 통제작문인 컨트롤 라이팅인 액티비티 A 민수의 일기가 뭐로써? 예시문, 이그젠플로서 참고가 되고 기억은 자유쓰기 활동이므로 의미를 표현하게 하는데 비중을 두게 해야 된다.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막 예전에 썼던 것들이 막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교재가 좀 잘못되는데 내년에 나올 때는 다 교정해서 나오겠지만 이 강의를 안 들으면 이거 혹시 이걸 이대로 이해하면 정말 안 되는데 그쵸? 이 책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액티비티 B가 자유쓰기라고 써있죠. 거기 책에 보면 그러니까 액티비티 B는 무슨 활동이었죠? 유도 작문 활동이었죠. 그리고 이 이그젠플이라는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시문이라는 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공부했던 사람도 쉽게 풀 수 있었고 사실 여러분도 몰라도 2009 개정 교육과정 안 봤어도 지금 이거 어렵지 않죠? 이그젠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영어 과목에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잠깐만 쉴게요. 그 뒤에는 금방 끝나요. 이제 10분 쉬고 5시 안에 끝내봅시다.